범인 최 씨는 38세의 나이로 당시의 그는 무직이었습니다. 그는 1991년 12세 소녀에게 몹쓸 짓을 하게 됩니다. 또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채로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그는 교도소를 출소하면서도 비슷한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러 4번씩이나 교도소를 들락거렸다고 합니다. 또 2004년 5월 19일에는 강도와 강간 혐의로 안양에 있는 교도소에서 3년 7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 범인 최 씨가 출소하고 나와서 4개월 정도 후인 2004년 9월 18일 오후 2시 10분에 일어났습니다. 이미 상습적인 범죄로 10년 동안 교도소를 들락날락했던 최 씨는 일할 생각 따윈 전혀 없었고 본인의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있었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의 범행 수법은 이러했습니다. 최 씨는 한 주택을 눈여겨보게 됩니다. 대상을 선택한 주택으로 가서 여기 땡땡이라는 사람이 세대로 살고 있나요? 라는 뜬금없는 질문을 시작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안의 동정을 살핀 뒤 피해자 외에 별다른 사람이나 남자가 없다는 판단이 들면 바로 힘으로 밀고 들어가 침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다고 합니다. 집 안으로는 주부 정씨와 2살 된 딸만 있었다고 합니다. 최 씨는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마구 폭행했습니다. 그 다음엔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서 바닥에 눕힌 뒤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다시 주먹으로. 그렇게 그는 피해자가 느꼈을 저항 의지를 빼앗았다고 합니다. 건장한 성인 남자의 기습적인 무차별 폭행으로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정씨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강한 폭력과 극심한 공포 때문에 점점 의식이 희미해질 때쯤 포대기 끈을 이용해서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결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범행 도중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피해자의 아들을 태운 유치원 차량이 집 앞에 도착해서 클락션을 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때 최 씨는 범행을 멈추고 도주하기는커녕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계획을 순간적으로 생각해냅니다. 바로 최 씨는 유치원 교사로부터 자신의 아들이라고 하며 피해자의 아들을 아무렇지 않게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온 것입니다. 당시의 아이는 어렸었고 유치원 교사가 친아빠의 얼굴은 몰랐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친엄마가 폭행당한 뒤 결박되어 있는 집으로 범인 최 씨가 피해자의 아이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아이를 데리고 들어온 최 씨는 계속해서 반항하는 주부를 폭력으로 억압하기 위해서 끔찍한 짓을 저지르는데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마구 짓밟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피해자가 다시 저항을 시작한 것은 이 변태 같은 최 씨가 아이들 앞에서 엄마인 피해자를 잔인하게 성폭행하려고 했기 때문이거나 아들을 해치기라도 할까봐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저항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최 씨의 계속되는 폭력으로 피해자는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처참히 사망하게 됩니다. 사망하기까지 이 죄 없는 주부가 겪었을 고통의 정도와 공포의 크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하자 최 씨는 집안을 뒤져 현금 10,000원과 주민등록증 1장, 현금카드 1장, 통장에 들어있는 지갑을 훔쳐서 잽싸게 달아납니다. 중요한 점은 모든 범행을 5살인 아이와 겨우 2살인 그 동생이 모두 지켜보는 점에서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살해된 주부 정 씨는 남편이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녁 6시쯤 퇴근해서 아내를 찾았을 때 그의 아내는 이미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었고 그 시신 위에서 어린 자녀들이 울다 지쳐 잠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남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시신을 수습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수사본부를 꾸린 뒤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5일 만에 최 씨를 검거하게 됩니다. 또 강도 강간 및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합니다. 체포 당시 최 씨는 38세에 무직 상태였습니다. 또한 체포 이후에도 반성의 모습이나 용서를 구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최 씨는 이 사건 외에도 이전 범죄에서 여성들을 강간하거나 이 사건에서처럼 살해한 뒤에도 편하게 잠을 자고 훔친 돈으로 밥을 사 먹고 느긋하게 영화를 봤었다고도 합니다. 그러다 최 씨는 범행 원인에 대해서 말하게 되는데 자신이 범행을 지르는 이유는 과거에는 최 씨도 열심히 일하던 일반적인 노동자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해고한 고용주의 탓이라 말하며 범행을 정당화시키거나 사회 탓으로 돌려대며 성폭행 피해자들이 겉으로는 싫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즐기는 것처럼 보였다는 이해를 할 수 없는 진술을 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징역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2004년 9월 23일 체포된 최 씨는 이후 재판에 넘겨졌고 그가 받은 판결은 무기징역이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최 씨가 부모의 이혼으로 어려운 성장기를 보냈다는 등의 정상 참작을 통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피해자인 정 씨가 사망하고 남은 유족들. 5살의 큰 아이는 포대기를 몸에 감고서 돌아다니는 등 이상 행동을 보여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2살 된 딸은 가구 틈에 끼어 있어야만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정 씨의 남편이자 아이 아빠는 한동안 매일 술에 의지한 채 지냈다고 합니다. 이후 여러 가지 가정 상황으로 아이들은 조부모의 손에서 맡겨졌다고 합니다. 사망한 피해자 주부 정 씨는 그때 겨우 27살이었다고 합니다. 첫째 아이는 5살, 둘째는 2살이었으니 지금이 2023년이니까 어느덧 두 아이는 현재 성인이 되었습니다. 사망했던 고인의 명복을 빌고 남은 유가족들은 부디 지금은 평온을 찾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최 씨 같은 이런 인간들은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학에 들어가 막 자취를 시작했을 무렵의 이야기다. 어느 날 밤이었다. 방에서 혼자 게임을 하고 있는데 아래쪽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다. 아래층에 손님이 많이 오기라도 한 건가 싶었지만 귀를 기울여 자세히 들어보니 몇 명 수준의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았다. 몇 명이 아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소리 같다고나 할까? 기분 탓일지도 모르겠지만 마치 혼잡한 지하철역에서 들려오는 것 같은 소리였다. 그때는 그저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시끄럽게 보는 거겠지 하고 넘어갔다. 하지만 잠에 들 무렵이 돼서조차 웅성거리는 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엄청 큰 소리는 아니지만 새벽 3시가 되도록 그 소리가 들려온 탓에 결국 신경 쓰여서 그날은 잠을 제대로 청하지 못했다. 그 후 며칠간 매일은 아니지만 밤 10시부터 새벽 3시 사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빈번히 들렸다. 그러다 결국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진 끝에 결국 나는 한 소리 늘어놓으려 아래층 사람을 찾아가게 되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아래층 사람이 나왔다. 나이는 나보다 2~3살 정도 많아 보였다. 또 보기엔 학생 같은 느낌이었다. 난 윗집에 산다는 것을 밝히고는 층간소음 때문에 힘들다고 말을 꺼내자 갑자기 그 사람은 언짢아진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는 언성을 높여 내게 말했다. 당신이야말로 매일 밤중에 뭘 하는 겁니까? 일단 아랫집 사람을 사토시라고 해두자. 그가 말하는 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지 못한 나는 처음부터 사정을 설명했다. 아래층에서부터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온다고. 그러자 사토시는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는 위에서 들려오는 거라고 반문했다. 또 그것 때문에 부동산에 항의를 하기 직전이었다고 한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들었다. 그것은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였다. 몇 번이고 들었으니 잘못 들었을 리도 없었다. 잠시 침묵이 이어지다 사토시가 말했다. 혹시 이 집 천장에 문제가 있을까요? 사토시는 천장 밑으로 지금 당장 가보자며 내 대답은 기다리지 않고는 곧바로 손전등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내 생각은 멋대로 들어갔다가 혹시나 천장이 무너지거나 어디 파손이라도 생겼다가는 나중에 큰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난 건물을 관리하는 부동산 쪽에 사정을 이야기하는 게 좋지 않냐고 천장 밑에 가볼 생각이 가득 찬 사토시를 설득했다. 그리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린다고 말하면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 마루 밑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다. 그러자 부동산 쪽에서는 쥐라도 사는 것이라고 여긴 것인지 며칠 중으로 업체와 함께 방문하겠다고 대답했다. 뭔가 거짓말을 한 것 같은 느낌에 조금 마음이 찔렸지만 그 일을 사토시에게 말했다. 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건 사실이잖아요. 며칠만 참아보죠. 곧 오겠죠 뭐. 그리고 며칠 뒤 부동산 쪽에서 방문하기로 한 당일 아침 일찍 사토시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부동산과 약속한 시간까지는 아직 꽤 여유가 있었다.
아무래도 사토 씨는 급한 볼일이 생겨서 같이 확인하지는 못할 것 같다는 것 같았다. 그는 여분의 열쇠를 내게 건네주며 자기를 대신해서 날더러 확인해달라고 날 찾아온 것이었다. 난 알겠다고 대답한 뒤 부동산에서 사람이 오기를 기다렸다. 점심시간 조금 전 부동산 쪽 사람이 구제업자와 함께 찾아왔다. 부동산 아저씨는 사토 씨랑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그에 대한 소식을 내게 묻자 아침에 그가 말한 내용을 부동산 아저씨에게 전했다. 그러자 부동산 아저씨는 곤란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일단 다 같이 사토 씨의 집에 가보기로 했다. 1층과 2층 사이를 조사하려면 사토 씨네 집에 욕실 천장으로 들어가는 것 밖에는 길이 없는 것 같았다. 그리고 사토 씨네 집에 들어가자 여분의 열쇠를 사용하려던 그의 말과는 달리 문은 열려 있었다. 하지만 난 사토 씨의 집으로는 들어가지 않았다. 이웃 주민에다가 그의 사생활이 있기 때문에. 난 부동산 아저씨에게 일을 맡기고는 밖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그런데 갑자기 집 안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괜찮아요? 난 무슨 일인가 싶어 급히 현관문을 열어보자 부동산 아저씨랑 구제업자가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리고는 이거 경찰에 신고부터!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토 씨는 욕실에서 숨을 거둔 상태였다. 경찰차와 구급차가 와서 순식간에 동네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나도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었다. 난 경찰에게 아침에 사토 씨와 이야기했을 때는 수상한 낌새 같은 건 없었다고 말하고는 한동안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에 대해서도 경찰에게 털어놓았다. 경찰은 그 이야기는 알고 있는 듯한 눈치였다. 헌데 어째서인지 웅성거리는 것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내게 알려주지 않았다. 결국 나에게는 웅성거리는 소리도 사토 씨의 죽음도 모두 알 수 없는 미스테리로 남고 말았다. 그날 밤 너무나도 많은 일이 있었던 나는 빨리 잠을 청하려 이불 속에 들어갔다. 그러자 그 웅성거리는 소리는 또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평소와는 무언가 달랐다.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위화감이 느껴진다. 잠시 뒤 나는 그 위화감의 정체를 깨달았다. 분명 아래에서 들려오던 목소리가 분명히 내 옆에서 들린다. 더욱이 지금까지는 바닥 너머로 들려온 탓에 웅얼거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마치 이번엔 같은 방에 있는 것처럼 선명했다. 그걸 깨닫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눈을 뜨고 소리가 들려오는 쪽을 바라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솔직히 두려웠다. 하지만 소리의 정체를 확인해야만 했다. 난 각오를 다지고는 소리가 나는 쪽을 쳐다보았다. 거기엔 터무니없는 것이 있었다. 정장 차림에 한 남자가 서 있던 것이다. 다만 엄밀히 말하자면
서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다. 마치 수면 위에서 상반신만 내민 것처럼 바닥에서 남자의 상반신만이 솟아난 상태였다. 그것만으로도 괴기하게 짝이 없는데 그 정장 차림의 남자는 누나를 상하 좌우로 미친 듯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입도 빠르게 말을 뱉어내듯 쉴 새 없이 움직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것 같은 소리는 바로 그 입에서 들리고 있었다. 난 너무나 상식을 벗어난 감정에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른 채 그 정장 차림의 남자를 응시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눈이 익숙해져 갈 무렵 옆으로 무언가 하나 더 눈에 들었다. 사토시였다. 사토시는 바닥에서 얼굴만 내민 채 핏발이 가득한 눈으로 천장을 올려다보며 물고기처럼 입을 뻐끔거리고 있었다. 그걸 본 순간 제대로 된 판단조차 하지 못하면서도 잠옷 차린 그대로 지갑과 휴대폰만 들고서 밖으로 도망쳐 나왔다. 그날 밤은 만화방에서 지새우고 아침이 되자마자 부동산 업체로 향했다. 그런 곳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사 절차를 밟을 생각이었다. 부동산에 도착하자마자 담당자를 불러내서 이사 이야기를 꺼냈다. 근데 담당자의 반응은 이상했다. 내가 이사를 가지 못하게 막는 느낌이랄까? 난 그 이유를 묻자 경찰 쪽에서 내가 사토시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고 의심하는 것 같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래서 멋대로 이사를 하면 곤란하단다. 듣고 보면 당연한 일이다. 사토시와 생전 마지막으로 만난 건 나인데다 무엇보다 층간소음 문제라는 그런 동기도 있으니까. 아침에 만났다는 것도 내 증언뿐.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다. 사토시의 사인 자체도 전혀 알 수가 없었고 내가 죽였다는 의심을 받는데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 와중에 내가 갑자기 이사를 하겠다고 하면 부동산에서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 집엔 결코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런 정체 모를 섬뜩한 존재가 나타난 장소에서 다시 밤을 보내야 한다?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 정장 차림의 남자와 그날 죽어버린 사토치. 둘은 어떤 관계일까? 어쩌면 다음 차례는 난 아니겠지? 난 그런 상황에서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믿어주지 않을 걸 알면서도 난 전날 밤의 일을 부동산 담당자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리고 역시나 그는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난 어쩔 수 없이 경찰서로 찾아가기로 했다. 경찰서에 도착해 난 부동산 담당자에게 했던 전날 밤 이야기를 그대로 다시 말했다. 이번에도 역시나 당연하다면 당연한 일이지만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이 자식은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냐는 듯한 태도였다. 연일 이어진 수면 부족 때문에 신경이 온통 곤두서 있었던 나는 발작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경찰관에게 집 열쇠를 던지고 말았다. 아니, 왜 사람 말을 안 믿어요?
직접 가셔서 하룻밤만 있어봐요. 거기까지 이르자 경찰은 일단 나를 진정시켰다. 결국에 나는 멀리 이사 가지는 않을 것, 이사 가는 곳의 주소를 보고할 것, 경찰 쪽에서 전화로 확인을 하면 꼭 응답할 것이라는 조건을 달고서는 내 이사를 허가해줬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사건 또한 사토시의 자살로 처리되며 내가 받던 의심도 사라졌다. 자살이라는 것이 판명되고 얼마 뒤 나는 또 경찰서에 불려갔다. 사토시의 컴퓨터에서 일기 같은 것이 발견되었는데 거기에 내가 말했던 정장 차림의 남자에 관한 것이 써 있었다는 것이다. 경찰서에서 그날 밤의 이야기를 다시 늘어놓았지만 정장 차림의 남자가 누구였는지는 지금도 알 수 없다. 일기의 내용에 따르면 내가 사토시에게 항의하러 가기 전부터 사토시는 정장 차림의 남자를 만났었고 웅성거리는 소리의 정체가 그 남자라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일기에는 정장 차림의 남자가 명백히 악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몇 번이고 반복적으로 적혀 있었다고 한다. 사토시는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거기까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내 앞에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한 태도를 취했던 걸까? 경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어쩌면 그 천장 속에는 무언가 숨겨져 있던 것은 아닐까? 사토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어떤 이유에서 날 끌어들이려 했던 것은 아닐까? 그 무엇도 진상은 알 수가 없다. 나쁜 짓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창밖을 망원경으로 보고 있을 뿐이다. 근처의 집을 엿보거나 하는 게 아니니까 괜찮지 않은가? 언제부터였을까? 이따금치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아파트 베란다에서 망원경을 통해 강 건너편의 번화가를 바라보곤 한다. 관음증 같은 것은 전혀 없었지만 어느덧 이것은 습관이 되었고 지금은 나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다. 퇴근길의 회사원들,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대학생들, 열대어처럼 울긋불긋하게 차려입은 여자들, 여기저기서 호객을 해대는 호객꾼에 어째서인지 깊은 밤 혼자 어슬렁거리는 학생까지. 정말 별거 없는 어지러운 광경일 뿐이지만 그것을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재미있다. 어쩌면 수족관 속 물고기를 보는 것과 비슷한 기분일지도 모르겠다. 방에 불을 켜놓으면 내가 망원경으로 보는 것이 보일지 모르기 때문에 관찰을 할 때는 방에 불을 꺼놓는다. 어둠 속에서 베란다에 나가 혼자 술을 마시며 망원경을 들여다본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기분 나빠하겠지만 지금 나에게 이 취미를 그만둘 생각은 전혀 없다. 그날 역시 나는 맥주를 마시면서 한가로이 베란다에서 밤바람을 쐬고 있었다. 어느덧 시간이 꽤 늦어졌지만 종종 사람들은 지나간다. 오히려 재미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시간대는 대체로 사람들의 왕래가 줄어드는
심야 시간이다. 술에 취해 싸워대는 것은 몇 번씩이나 봤었다. 한 번은 어떤 남녀가 빌딩 틈 사이에서 야릇한 행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멀리서 봐서 확실치는 않지만 칼 같은 것을 손에 든 낡은 복장의 노숙자가 같은 곳을 몇 번이고 왕복하는 것을 보기도 했다. 하지만 그날 내가 보고 있던 것은 만취해서 벽에 기댄 채 정신을 잃은 정장 차림의 남자였다. 내가 처음 베란다에서 나왔을 때부터 계속 거기 앉아 있었다. 솔직히 망원경으로 쳐다보고 있을 만큼 재미있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저 정신을 잃고 가만히 앉아 있을 뿐이니까. 초가을이니 방치한다 한들 얼어 죽진 않을 테니. 난 맥주 한 캔만 더 마시고 방으로 들어가 잘 생각이었다. 그런데 맥주를 들고 돌아오자 주저앉은 남자 주변에 몇 명의 사람이 서 있었다. 언뜻 보고서도 무언가 위화감이 느껴진다. 망원경을 들여다보자 나는 위화감의 정체를 알 수 있었다. 남자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유치원에 다닐 법한 수준의 어린 아이였던 것이다. 모두 3명. 멀어서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아마 사내 아이가 2명이고 여자아이가 1명인 것 같았다. 아무리 심해라고는 해도 종종 이 시간대에 아이들을 본 적은 있다. 하지만 보호자도 없이 아이들만 3명 있는 것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다. 아이들이 술에 취한 아버지를 마중 나왔나 생각도 해봤지만 지금 시간은 새벽 3시 반이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가능성이 희박하다. 묘하게 신경 쓰이는 광경에 나는 계속 그곳을 들여다보았다. 아이들은 남자를 둘러싸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때 갑자기 사내 아이 1명과 여자아이가 남자에게 다가간다. 마치 짐을 옮기는 것 같이 대충 남자의 양팔을 잡고는 엄청난 속도로 질질 끌며 냅다 달리기 시작했다. 어안이 벙벙해진 내 시야에서 그들은 눈 깜짝할 사이 건물 틈으로 사라졌다. 아무리 2명이라 해도 그 나이대의 아이들이 어른을 그렇게 빠르게 끌고 갈 수 있을 리 없다. 아니, 성인이라고 해도 힘들 것이다. 마치 꿈이라도 꾸는 기분이었지만 망원경 너머로 꿈이 아니라는 듯 남아있는 1명의 사내 아이가 보인다. 아이는 방금 전까지 남자가 앉아있던 벽 앞에서 가로등 불빛을 받으며 가만히 서 있다. 반쯤 무의식적으로 맥주 캔을 입가에 가져가 한숨에 다 마셨다. 탄산의 감촉과 알코올의 맛, 코끝에 느껴지는 독특한 향기, 목을 미끄러져 넘어가는 이 차가운 액체의 느낌. 모두 꿈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현실적이었다. 나는 마음을 가다듬고 땀에 젖은 손으로 망원경을 다시 잡았다. 그리고는 그 아이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서 눈을 갖다 댔다. 가로등 아래에는 어느새 또 3명의 아이가 모여있다. 그리고 3명 모두는 이쪽을 보고 있다. 좀 더 정확히는 날 바라보고 있었다. 얼굴은 그림자가 져서 보이지 않지만 분명 3명 모두의 얼굴들은 내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난 겁에 질려 반사적으로 망원경에서 눈을 떼고 일어선다. 육안으로 보는 강 건너편 가로등 아래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어떻게 된 것인지 혼란에 빠져 다시 망원경에
눈을 댄다. 무엇인가가 움직인다. 그쪽으로 망원경을 옮기자 3명의 아이들은 어느새 강을 건너와 있었다. 그리고는 3명 모두 내 아파트 쪽으로 다가오고 있다. 걷는 모습들이 어쩐지 기묘하다. 마치 사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사람인 척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이 부자연스럽다. 그리고 오싹할 만큼 빠르다. 피가 차가워지는 것 같은 초조함에 난 망원경을 내버려 두고 방 안으로 들어왔다. 반사적으로 지갑만 들고 도망치려고 했을 때 귀에 익은 소리가 들려왔다. 철컹. 아파트 정문이 닫히는 소리다. 문 앞에서 돌처럼 굳어버린 내 귀에 계단을 올라오는 여러 사람의 발소리와 마치 수많은 낙엽을 밟는 것 같은 기분 나쁜 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 소리는 조금씩 커져서 마침내 내 방 앞에서 멈췄다. 초인종이 울린다.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고사양 컴퓨터와 최신 TV, 게임과 잡지, 책, 운동기구 등 필요한 물품 무한 제공. 하루 3끼 원하는 식사와 간식 제공. 푹신한 침대와 따뜻한 물이 칼칼 쏟아지는 욕실이 딸린 방. 만약 위와 같은 것들이 제공된다면 당신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얼마 동안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 한 달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1년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평생 살아도 좋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 같은 경우는 고작 일주일 정도뿐이다. 그 이상 갇혀있는 것은 절대로 사양이다. 난 벽에 걸린 달력으로 오늘 날짜에 빨간 X표를 쳤다. 누군가에겐 천국처럼 보이는 이곳에 갇힌 지 오늘 정확히 100일째 되는 날이다. 앞서 말했듯이 난 이미 이곳이 지긋지긋하다 못해 혐오스러울 지경이었다. 분명 안락하고 편한 곳인데다가 언제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타인에 의해 강제로 이곳에 갇힌 내게는 그저 모든 것이 짜증날 뿐이었다. 한숨을 내쉬고 방을 둘러보고 있을 때 한쪽에 있는 시계에서 알람 소리가 들려왔다. 오후 6시 저녁 식사 시간이다. 철로 된 방문 아래 작은 구멍이 열리고 식사가 들어왔다. 그리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날 여기에 가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날 사랑한다고, 날 위한 거라고, 이게 최선이라고 말하는 이 여자. 식사 때마다 저 여자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같은 소리를 반복한다. 난 그 말을 무시한 채 식사를 가져와서는 밥상에 앉았다. 날 사랑하기 때문에 가둔다는 저 미저리 같은 여자 때문에 이곳에 갇힌 지도 어느덧 100일이 되었다. 내 머릿속은 온통 이곳을 탈출하고 자유를 되찾자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떻게 해야 이곳을 나갈 수 있을까? 창문으로 탈출하는 건 창문이 두꺼운 쇠창살로 막혀있어 불가능하다. 식사 시간에 구멍으로 들어오는
여자의 손을 낚아채고 문을 열려고 소리치는 방법 역시 힘들 것이다. 저 독한 여자는 절대 문을 열지 않을 게 분명했다. 사랑이랍시고 사랑까지 가둬놓는 여자니 더 볼 것도 없다. 벽에 구멍을 뚫는 생각도 해봤지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다 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 한참을 고민하던 나는 결국 최후의 선택을 하기로 했다. 난 책상에 꽂혀있는 커터칼을 조심스레 집어들었다. 이제 방법은 이것뿐이다. 난 덜덜 떨리는 손으로 피가 묻은 칼을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손목을 긋는다는 게 생각보다 그리 쉽지 않았다. 그래도 다행히 내 손목에선 제법 많은 양의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고 생각한 나는 그 자리에 들어놓고는 눈을 감았다. 이제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잠시 후 익숙한 알람 소리와 함께 여자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실눈을 뜨고 문 쪽을 바라보았다. 다행히 식사를 넣어주던 여자가 쓰러진 내 모습을 발견했다. 그러다 아주 잠시간의 정적이 흐르고 여자는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지르며 음식을 내팽개치곤 급히 문의 잠금 장치를 풀기 시작했다. 내 탈출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한 것 같다. 난 문이 열린과 동시에 벌떡 일어나 그 여자에게 몸을 날렸다. 여자는 내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그대로 나가 떨어져 버렸다. 난 쓰러진 여자를 확인하지도 않고 열심히 달려 그곳을 빠져나왔다. 여자가 쫓아오지 않는다는 걸 확인한 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곤 주머니에 있던 천조가리로 손목을 지혈했다. 제법 통증이 있었지만 자유가 가득한 바깥 공기 덕에 그리 고통스럽지 않았다. 100일간의 고통의 시간. 이젠 끝이다. 제일 먼저 뭘 할지는 이미 정해져 있다. 난 다급히 주위를 둘러보며 주머니에 쑤셔 넣었던 커터칼을 꺼내 들었다. 처음 내 눈에 띄는 사람이 자유를 찾은 나의 첫 번째 사냥감이다. 몇 달 만에 다시 시작한 사냥에 대한 기대감과 흥분감으로 벌써부터 심장이 뛰고 있었다. 이토록 즐거운 일을 막는답시고 엄마라는 여자는 날 지긋지긋한 그곳에 가두었다. 날 사랑한다면서, 날 위한 일이라면서, 이것이 최선이라면서. 그 여자의 어긋난 집착으로 갇혀있던 100일은 내겐 너무나 힘든 시기였다. 하지만 이제 난 다시 자유를 찾았고 이 바깥 세상에서 예전처럼 즐겁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경찰에 잡히지 않는다면 말이다. 한적한 시골 동네에서 작은 여관을 운영하다 보면 꽤나 다양한 인간 군상을 접하게 된다. 젊은 놈, 젊은 여자, 술 취해 외로이 찾아오는 늙은 할아버지, 시선더리가 부자연스러운
늑다리 불린 커플, 얼굴에 잔뜩 그늘이 진 달방 손님들. 은기가 가득한 이곳에서 그녀의 존재감은 단연 최고라고 말할 수 있다. 각이 선명한 남상에 나이를 가늠할 수 없으며 항상 같은 시간에 스멀스멀 나타난다. 그 역 같은 붉고 죽죽한 원피스를 입고 말이다. 사방의 공기가 흐름을 멈춘 듯 적막하고 고요하다. 오직 벽걸이 시계만이 홀로 무심하게 제 할 일을 하고 있다. 낡은 브라운관 TV에 4칸으로 분리된 보안 CCTV 화면으로 눈길이 간다. 새벽 2시가 되자 흐릿한 인형이 주차장 가림막을 통과한다. 발목까지 밑단이 내려오는 원피스를 입고 천천히 이곳으로 걸어온다. 그리고 애초부터 발없이 둥둥 떠있는 듯하다. 물과 기름이 따로 분리되듯 보안 카메라 화면 속 그녀는 주변의 배경과 확연히 다른 색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다 그녀가 정문까지 발걸음을 옮기고는 문을 열어 젖혔다. 모니터에 시선을 떼고 짐짓 다른 일을 하는 척 눈을 아래로 내리깐다. 팔에 솜털이 곤두선다. 방 있어요? 뭐야? 참 어울리지 않게 그 예쁜 목소리였다. 205로 가시면 돼요. 그녀가 처음 온 날부터 그녀에게는 205호만 내어주었다. 처음부터 의도한 건 아니지만 왠지 그녀를 한 곳에 격리시켜야 된다라는 무의식이 반영된 것 같았다. 매일 혼자 오시는데 남자친구는 없으신가요? 나 뭐하냐? 난 205 키를 건네주며 사적인 질문을 해버렸다. 필요한 대화 말고는 손님에게 잡담을 하지 않는 것이 여관 주인의 덕목이라면 덕목이거늘. 하지만 언제까지 사람인가 귀신인가 도대체 뭐하는 여자인가 같은 매일 새벽 공포감에 휩싸이긴 싫었다. 약간의 대화를 통해 사람 냄새가 나는지는 알아야 할 것 아닌가? 데려가야죠. 데려갈 거예요. 말투, 억양, 분위기. 분명 사람과 대화를 하지 못한 사람일 것이다.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 해도 정신 나간 여자임이 확실하다. 죄송해요. 제가 괜한 질문을 했네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그녀에게 키를 건네주고는 다시금 모니터를 주시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그녀의 뒷모습이 보인다. 그런데 데려간다니? 데려온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미친년이라 횡설수설하는가 싶었다. 그런데 2층을 올라가다 말고 그녀가 멈춰섰다. 뭐야, 어서 올라가라고 이년아. 난 CCTV 화면에서 차마 눈을 뗄 수 없었다. 올라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우두커니 서 있다. 근데 머리를 흔들면서 좌우로, 앞뒤로, 그리고 나를 쳐다본다. CCTV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런데 그녀의 몸은 확실하게 정면을 향하고 있었지만 머리만 180도로 돌려서 나를 쳐다본다. 저 미친 여자는 소름 돋게 씨 굳는다. 양쪽 귓꼬리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간 채로 저 여자의 입이 일그러진 건지
화면이 일그러진 건지 구분이 되질 않는다.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지? 난 의자에 앉아서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난 눈을 질끈 감았다. 제발 꿈이길. 누구나 극한의 상황에서는 신을 찾기 마련이지만 지금의 난 아무 생각이 없었다. 그저 눈을 감고서는 차라리 기절해버렸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할 뿐이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따라 흐른다. 그러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인연이 대가리를 어떻게 돌렸는지 모르겠지만 귀신이라면 벽을 통과했을 것이다. 호신용으로 항상 책상 옆에 걸어놨던 박달나무 몽둥이가 오늘따라 왜 이리 멀게 느껴지는지. 눈을 뜨면 그 미친년이 입꼬리를 쭉 찢고는 카운터 창문으로 머리를 들이밀 것 같았지만 쥐도 구석에 몰리면 고양이를 깨무는 법. 상대가 피력으로 구성된 인간이라는 한가득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감았던 눈을 서서히 뜬 뒤 박달나무 몽둥이 쪽으로 손을 뻗었다. 몽둥이를 든 손에 땀이 난다. 사장 계시오. 문 좀 열어봐. 내가 술을 사왔어. 나랑 술 한잔 합시다. 삼백 이후 달방 노가다 할아버 목소리다. 평소에 골칫거리였던 술주정뱅이 노인네가 오늘은 악몽을 꾸는 나를 흔들어 깨운 셈이다. 간판 물 끄고 디비 자지 못하러 고생을 하는겨. 얼마나 더 벌기라고. 평소에 잘 씻지 않아 항상 악취가 나는 노인네지만 그 악취마저 향기롭게 느껴졌다. 할아범이 가져온 것은 마른 오징어에 소주뿐이었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어서 들어오세요. 저도 마침 술이 땡기던 차라. 그 멍둥이는 뭐요? 무섭구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운동 좀 하느라고. 오징어 사오셨네? 그렇게 난 할아범 때문에 공포를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었다. 그러다 모니터를 슬쩍 쳐다봤다. 다행히 그녀는 보이지 않았다. 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노가다를 뛸 정도의 체력을 가지고 있어서인지 영감쟁이는 술이 강했다. 그렇게 내가 골아 떨어질 때까지 술상대가 되어 주었다. 그리고 곧 날이 밝았다. 열두 시가 되면 객실 청소를 한다. 쓰레기 수거를 하고 진공 청소기로 대충 쓱쓱 밀고 소모품을 세팅하는 시기다. 그 미친년은 나갔겠지? 평소에도 언제 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신출귀몰했기 때문에 난 떨리는 마음으로 205호 문을 열었다. 보통 손님이 사용하고 떠난 방에는 사람의 향취라든지 욕실에서 씻고 나온 샴푸 냄새가 나기 마련이지만 아무 냄새도 나질 않았다. 이 여자는 방에서 도대체 뭘 하는 걸까? 항상 이불과 베개가 구김없이 그대로 정돈되어 있었다. 음료라든지 소모품은 손 하나 대지 않은 그대로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청소하기 편하긴 해서 좋다만. 그렇게 청소기를 다 돌리고 담배를 피려고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는데 주머니에 있던 동전이 같이 딸려 나왔다. 침대 밑으로 동전이 굴러 들어갔다.
엎드려서 동전을 찾으려는데 동전 대신 2개의 눈동자를 발견했다. 이 미친년은 비좁은 침대 밑에서 소름 끼치는 미소로 날 바라본다. 그리고 입을 쫙 벌린다. 이번만큼은 눈을 감을 수가 없었다. 오늘은 2019년 9월 15일. 영상을 찍는 현재 시각은 23시 13분. 누군가 이걸 듣게 된다면 이걸 경찰서로 보내주시거나 신문사에 제보해서 널리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이상한 빌라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제가 형편이 좋지 않아 무턱대고 싼 집을 찾다 보니 이런 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지어진 건물이긴 해도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는 넓은 곳입니다. 하지만 이 건물도 이 안에 사는 사람들도 전부 정상이 아닙니다. 이곳의 주소는 말이죠. 한심하게도 모르겠습니다. 미친 소리 같지만 누군가에게 이곳을 알리려 할 때마다 꼭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주소도 이름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것도 분명 이 빌어먹을 집의 무서운 점 중 하나일 게 분명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곳에서 겪었던 정신나간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입니다. 제 옆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정말 끔찍한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살이죠. 전 매일 아침 복도에서 목을 매달고 죽어있는 그 사람의 시체를 봅니다. 네, 매일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 미친 새끼는 매일 아침 자기 집 문 앞에서 목을 매달아 죽습니다. 분명히 죽었어요. 제가 몇 번이나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건물 관리자라는 인간이 시체를 치우고 나면 오후쯤 멀쩡히 살아서 돌아다닙니다. 관리자가 뒤뜰에 시체를 묻는 것까지 봤는데 아무렇지 않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음날 아침이면 다시 목을 매달아 죽어버리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전 매일 아침마다 목 매단 시체를 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도대체 뭐가 어찌된 일인지는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만 이건 이곳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일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 사는 인간들 중에 제대로 된 인간들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2층에 사는 여자는 분명 사람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버리는 쓰레기에는 사람 뼈들이 섞여 있어요. 동물의 뼈는 절대 아닙니다. 누가 봐도 어린아이의 두개골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뼈들에는 아직 살점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빨 자국이 선명한 살점들이. 아마도 어린 애들을 잡아다가 생으로 살점들을 뜯어먹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인. 이 건물 관리인은 꼭 시체처럼 생기가 없는 모습이지만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거주민들 중 누구라도 이곳을 빠져나가려 하면 전혀 주저하지 않고 머리를 부셔버립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맨손으로 으깨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끔찍하게 죽은 사람을 벌써 2명이나 봤습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이 건물에 들어오려 하는 것도 그리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잠도 자지 않고 뭘 먹지도 않고 24시간 건물 안을 돌아다니며 버려진 시체를 치우거나 아니면 직접 사람을 시체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외에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제일 이상한 건 이 건물 자체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무서운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제 방만 말씀드리면 매일 밤 벽 속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여기서 꺼내달라고, 배고프다고, 엄마가 보고 싶다고 애처롭게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대, 어린아이같이 들릴 수 있겠지만 제 방 침대 밑엔 괴물이 있습니다. 꼭 사람과 두꺼비를 섞어놓은 것처럼 생긴 끔찍한 그것이 침대 아래 구석에 자리 잡고서 절 빤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꿈쩍도 하고 있지 않지만 언제 그게 기어 나와서 저에게 이빨을 드러낼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끔씩 낯선 여자가 우리 집 창문 앞으로 떨어집니다. 쿵 소리가 나서 창문 밖을 내다보면 웬 여자가 피투성이 같은 채 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죽진 않았는지 조금씩 꿈틀대는 듯 제가 도움을 요청하기도 전에 관리인이 나타나서는 여자를 질질 끌고 갑니다. 똑같은 일이 몇 번 있었는데 떨어지는 여자는 항상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관리인이 끌고 간 여자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이것 말고도 입에 담기도 싫은 끔찍한 일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가보지 않은 곳에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저도 처음엔 이곳을 빠져나가려고 관리자의 눈을 피해 도망쳐보기도 했지만 정신을 차려보면 다시 제 방 안에 있었습니다. 이곳에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눈을 감으면 무언가 작은 생물들이 달라붙어 제 피부를 파먹으려 듭니다. 꼭 사람의 얼굴을 가진 거미같이 생긴 녀석들입니다. 그것들 때문에 항상 주변을 경계하느라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이곳을 찾아서 저를 좀 꺼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이건 군인이건 함께 와서 저를 구해주세요. 제가 살아서 이곳을 나갈 수만 있다면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훈. 8년 전 일어났던 연쇄 살인사건의 범인입니다. 제가 죽인 7명의 사람들에 대해 자백하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곳에 있다는 걸 경찰에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빨리 와주세요. 차라리 감옥에서 평생을 살겠습니다. 아니, 사형을 당해도 좋습니다. 죽더라도 이곳에서 끔찍하게 죽기는 싫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제발 저를 잡으러 와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널 용서한다. 오랜 시간 날 무시하고 깔보던 너를 용서한다. 학생 시절부터 시작된 너와 나의 악연. 절대 잊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을 정도로 원한을 깊었다 생각했지만 한심하다는 듯 날 내려다보던 너의 두 눈은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으니 이젠 널 용서한다. 너를 용서한다. 나에게 심한 말을 하며 욕을 퍼부었던 너를 용서한다. 네 입에서 나온 말들은 비수가 돼 내 심장을 난도질했지만 너의 그 혓바닥 역시 지금은 갈갈이 찢겨 바람 소리만 날 뿐이니 이제 용서할 수 있다. 너를 용서한다. 내 돈을 뺏고 내 물건들을 뺏어간 너를 용서한다. 그것 때문에 늘 배고프고 궁핍하게 살았지만 내 것으로 개글스를 먹을 것 채워넣었던 그 배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버렸으니 이제는 용서할 마음이 생겼다. 용서한다. 너를. 내게 휘두른 폭력을 전부 용서한다. 서럽고 고통스러워 눈물이 마를 날 없었지만 날 아프게 하던 너의 팔과 다리가 전부 뭉그러져 뼈가 사방으로 튀어나오고 살점이 터져 나갔으니 아주 기쁜 마음으로 널 용서하겠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내 가족들에게 고통을 준 것마저 용서한다. 나의 어머니를 욕하고 아버지를 비웃으며 우리 가족을 욕했지만 너의 부모님이 지금의 네 꼴을 보며 오열하는 모습에 내 마음이 풀렸으니 이것마저 용서해 줄 수 있다. 너를 용서한다. 내 인생을 쓰디 쓴 지옥으로 만든 너지만 이젠 널 용서한다. 내 자존감을 짓밟고 내 마음을 무참히 부숴버린 너지만 이젠 널 용서한다. 아니, 용서하는 것을 넘어 오히려 감사의 마음을 너에게 전하고 싶다. 너에게 감사한다. 네가 오토바이를 타다 빗길에 미끄러지고 아스팔트에 갈려나가 끔찍한 고통을 받았음에도 끝내 살아나줌에 감사한다. 그러고 굴러서 만신창이가 되어 차라리 죽었으면 하고 바랬음에도 끝내 살아났음에 감사한다. 너의 부모님이 오열하는 꼴을 바로 옆에서 봐야 하겠지만 살아줘서 감사한다. 이젠 너가 반송장이 되어 곧 숨이 멎을 테지만 처절하게 목숨을 연명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살아줬으니 감사한다. 내가 눈앞에서 온갖 모욕을 주며 널 비웃어도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도 욕설을 퍼부을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살아남아줘서 감사한다. 너를 용서하고 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했으니 그간에 쌓여있던 나쁜 감정은 모두 정리하고 진심으로 널 대할 수 있다. 그러니 이젠 매일같이 찾아와서 너의 모습을 봐줄 생각이다. 너의 부모님이 내 손을 맞잡고 고맙다고 눈물을 보이시는 걸 속으로 비웃어 보일 거고 네가 죽지 못해 버러지같이 하루하루 버텨내는 걸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봐 주겠다. 이런다고 해서 그간 고통받았던 내 과거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지금 내 마음은 한없이 행복하고 황홀하니 그걸로 만족한다. 그러니 제발 오래오래 연명해 주었으면 한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내가 충분히 만족하고 너에게 흥미가 떨어지면 너의 병실의 발길을 완전히 끊은 다음 널 완전히 잊고 이젠 제대로 된 내 인생을 살겠다.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가다가 마침내 너의 부고 소식이 들려오면 그땐 또다시 기쁜 마음으로 축배를 들어주겠다. 이번에야말로 정말 너가 지옥에 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제 너에게 진심을 담아 마지막으로 말한다. 넌 내게 비참한 삶을 주었지만 지금은 너를 용서한다. 여러분들 친구 중에 말이죠. 거짓말 잘하는 친구 하나씩은 있죠. 저는 거짓말을 밥 먹도록 하던 그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친구의 이름은 가명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내가 초등학생 때의 일이다. 내가 어렸을 적에는 대략 컴퓨터 가격이 250만원부터 시작했던 걸로 기억한다. 그러니 밖에서 공차고 놀고 숨바꼭질이나 그런 장난으로 시간 때우는 게 대다수. 요즘은 흔하지만 당시 내가 어렸을 적엔 핸드폰도 없었다고 보면 된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동네 친구들과 모여 공차면 놀고 있었는데 벌구라는 친구가 등장했다. 야, 저기 땡땡산에 사람 죽은 것들은요? 뻥치지 마. 너 맨날 뻥이잖아. 저번에 집에 게임기 산다고 자랑했을 때 니네 엄마가 게임기 산 적 없다고 했거든? 아니야. 이거 진짜야. 슈퍼 아줌마가 그랬어. 2명이나 죽었대. 누가 칼로 찔렀다던데? 나와 친구들 모두는 믿는 척 따위도 하지 않았다. 이건 무조건 뻥이다. 이 녀석은 입벌구다. 입만 벌리면 구라다. 그래도 역시 우리들은 어린아이였나 보다. 슈퍼로 귀엽고 찾아가서 그 사실에 대해 물었다. 역시나였다. 역시나 거짓이었다. 입벌구 저 자식은 숨쉬는 것 빼곤 믿으면 안 될 놈이었다. 항상 거짓말. 항상 주위를 끌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벌구는 좀 특이한 게 있었다. 또래 애들은 험하게 놀아서 그런지 몸에 상처가 자주 생겼었지만 벌구는 상처라기보단 멍이 좀 많은 편이었다. 당시에 나와 친구들은 넘어지거나 어디 부딪혔던 거라 가볍게 생각했고 친구들 누구도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다. 우리도 까지고 피나고 멍드는 건 흔했으니까. 어렸을 적 우리들은 전투적으로 놀았었다. 그러다 어느 한날은 벌구가 우리 집에 놀러왔을 때 우리 어머니가 벌구에게 물었었다. 벌구야, 팔에 멍이 왜 이리 많니? 누구랑 싸웠어? 아니에요. 넘어진 거예요. 축구하다 넘어져서 그래요. 축구를 어떻게 하길래 그리 심하게 들어. 적당히들 좀 해. 제가 제일 열심히 하거든요. 생각해보니까 그때 이상한 걸 느꼈어야 했다. 벌구는 항상 골키퍼였다. 초딩축구에서 몸을 날려서까지 막는 것 따위는 없었다. 전혀 멍들 일 없는 포지션이었다. 그 당시엔
그냥 넘겨들었다. 그거마저 거짓말일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 며칠 뒤 초등학교 체력 검정 시간이었다. 50m 달리기를 뛰는 도중 벌구가 쓰러졌다. 담임 선생님은 벌구를 얻고서는 양호실로 급히 뛰어갔다. 양호 선생님 말씀으론 약간의 탈수 증세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정밀한 건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다 벌군의 어머님께 연락을 취한 뒤 병원으로 데려가라 했지만 벌군의 어머님은 극구 사양하며 직접 학교까지 찾아오더니 벌구를 데려갔다. 선생님들 사이에서 뭔가 좀 이상하다고 했다. 보통의 엄마들은 아들이 다치면 호들갑을 떠셨겠지만 벌군의 엄마는 놀란 기색도 전혀 없었고 오히려 차분했었다고 했다. 그러다 벌군 몸에 있는 검붉은 멍에 대한 이야기가 스멀스멀 나오기 시작했다. 그렇게 며칠이 흐르고 벌군은 그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벌군은 건강이 좋지 못해 당분간 학교를 못 나온다는 것이었다. 그래도 우린 꼴의 친구라고 몇몇이 모여서 벌군의 병문안을 가기로 했다. 아, 거기에 담임 선생님도 포함되어 있었다. 우린 선생님과 함께 벌군의 집 앞에 도착했다. 선생님이 먼저 들어가시고 우리는 차고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런데 선생님은 문전박대를 당했다. 꽤 먼 거리에 있던 우리들은 무슨 대화가 오고 갔는지 알 수 없었지만 선생님 표정에는 어이없음과 이상하다는 표정이 묻어 있었다. 그날 초저녁쯤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우리에게 벌구가 나타났다. 헌데 벌구의 얼굴은 엉망이었다. 어디서 맞고 온 게 확실했다. 벌구는 울면서 이야기했다. 얘들아, 나 좀 살려줘. 아빠가 날 죽일 것 같아. 지금 도망 나온 거야. 나 좀 살려줘. 그때 알아차렸어야 했다. 당시 벌구가 우리에게 울며 말할 때 우린 그것마저 뻥일 것이라 생각했다. 우리 모두는 장난치지 말라고 했다. 누구랑 싸웠냐며 그저 웃기만 했었다. 그렇게 10분 정도가 지나고 벌군의 엄마가 벌구를 찾으러 왔다. 벌구는 무릎까지 꿇으며 살려달라고 빌었다. 나와 친구들은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엔 없었다. 그 광경이 너무 이상해서 어머니께 말씀드렸다. 아마 친구들도 부모님들께 말씀드렸을 것이다. 그리고 당일 저녁 벌군의 집 앞에 우리 아버지와 다른 친구 부모님들이 모였다. 훈계가 너무 지나친 거라 여긴 부모님들이 벌구의 부모님을 말리러 왔던 것. 친구네 아버지가 먼저 문을 두드리셨다. 벌군의 집 앞에선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벌군의 부모님은 문을 열어줄 마음이 없었던 것 같다. 그러다 친구네 어머니는 옆집에 들어가 경찰에 신고했다. 집에서 아이가 우는 소리는 들리는데 문은 열지 않는다고. 얼마 뒤 경찰이 도착했다. 그런데 경찰이 문을 힘껏 두드려도 역시 열어주지 않았다. 이상함을 느낀 경찰은 119에 전화해 긴급히 문을 열기로 했다. 어느덧 119 도착으로 문을 연 뒤
어린아이들은 그 광경을 볼 수 없었지만 그 광경을 지켜본 어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그 광경을 지켜본 아버지께 전해 들은 이야기다. 119가 황급히 문을 연 그 순간 벌군의 집 거실은 바닥엔 피가 묻어 보이는 걸레들과 생전 처음 맡아보는 상당히 비릿한 냄새가 났다고 했다. 그러다 방에 들어선 모습은 아주 처참했다고 한다. 벌군은 밧줄로 묶여 있었고 온몸엔 심한 상처와 속옷 한 장 걸치지 않은 모습으로 바닥엔 피와 배설물이 난자 있다고 한다. 물론 벌군의 부모님은 없었다. 그 광경을 본 119 대원들은 황급히 벌군을 병원으로 옮겼다고 한다. 그러다 며칠이 흐르고 벌구의 부모님들은 경찰에게 붙잡혔다. 벌구는 병원으로 후송된 뒤 정신과 감정까지 받았다고 한다. 그동안 심한 학대로 벌구의 심신은 매우 지쳐 있었다. 또 벌구는 정신과의 소견으로 질문에 요지와는 전혀 다른 대답만 했다고 한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벌구는 단지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었던 것이라 했다. 극심한 알코올 중독인 새아버지와 벌구보다는 알코올 중독자를 더욱 사랑하는 벌구의 엄마. 벌구의 새아버지는 반백수로 노름과 술로 인생을 살며 노름으로 잃은 화를 벌구에게 풀었다고 한다. 벌구의 엄마는 새아버지가 자기를 버리고 떠날까봐 자기 아들이 맞고 학대당해도 침묵했던 거라 한다. 치료가 끝난 벌구는 학교에 작별 인사도 없이 보호센터로 옮겨졌다. 그 후로 벌구와는 연락되지 않았다. 그리고 약 17년이 흐른 뒤 동창회에서 벌구를 만났다. 모두들 너무나 반가워했다. 그리고 이 녀석 어릴 적 얼굴 그대로였다. 성인이 되어 만난 우리들은 신나게 술들을 퍼부어댔다. 그러다 술자리가 무르익고 어떤 한 녀석이 많이 취했는지 벌구에게 그만 실수를 저질렀다. 그때 많이 아팠냐? 부모들은 어찌 되었냐? 진짜 아무리 취했다지만 생각 없는 새끼였다. 벌구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주먹을 휘둘렀다. 충분히 이해했다. 그리고 벌구가 말했다. 야, 니네들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알아? 니네 보고 싶어서? 아니야. 니들이 원망스러워서 나왔어. 내가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그 개새끼가 어디다 말하면 죽인다고 협박하더라. 어떻게든 니들이 알아주길 바랬어. 너무 힘들고 무서웠다고. 니들은 한 번이라도 나한테 관심 준 적 있냐? 잊고 있었다. 모두 잊고 있었나 보다. 벌구는 항상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을 봐주길 원했다.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알아달라는 것이었다. 니들 보는 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온 거다.
나 찾을 생각 하지들 말고 그냥 없던 사람이라 생각해. 그렇게 벌구는 가버렸다. 벌구의 뒷모습을 지켜보던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우리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벌구가 학대를 당했던 것도, 새아버지가 벌구를 때린다는 것도 경찰이 밝히기 전에 우린 알고 있었다. 벌구 녀석은 모를 것이다. 벌구가 처음 학대를 당했을 때부터 벌구네 새아버지는 우리에게 나타났다. 또 벌구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 운동장에게 놀고 있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사주며 우리의 입들을 침묵시켰다. 그냥 우린 비겁한 새끼들이었다. 혹시나 이 글이 제 친구에게 전해진다면 꼭 미안하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미안했어. 비겁하게 밝히지 못해서 정말 미안했어. 용서를 바라는 게 아니야.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 좋은 일만 있길 바랄게. 다시 한번 얼굴 봤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꼭 전하고 싶다. 친구야. 너 계속 그렇게 살 거냐? 삼겹살이 들어있는 상추쌈을 막 입안에 집어넣으려던 진수는 제혁의 말에 잠시 기운이 빠진 듯 싶었지만 이내 입을 크게 벌리고서 상추쌈을 우겨 넣었다. 우리 이제 어린 나이 아니야. 눈 깜짝하면 이제 30대 되는 거야. 그쯤 되면 이제 직장에서 한 자리 차지해야 될 나이고 결혼해서 애도 가지고 해야 될 나이라고. 아직까지 그러고 있으면 안 되지. 야, 이럴 게 아니라 내가 아는 형님한테 얘기 잘 해놓을 테니까 공장 일부터 시작해보자. 진수는 제혁의 말을 들은 채 만차하며 두 번째 쌈을 싸는 중이었다. 제혁은 크게 한숨을 쉬고는 자신의 잔에 소주를 채웠다. 새삼스러운 것도 없었지만 진수의 저런 태도를 보면 답답함을 넘어서 화가 날 지경이었다. 잠시 연락이 끊긴 적도 있긴 했지만 중학교 때부터 친구인 둘이었고 사실상 지금까지 연락하는 유일한 친구다. 다만 졸업 후 어떻게든 자기 살 길을 찾아 취업에 성공한 제혁과 달리 지금의 진수는 어떤 취업 활동도 하지 않고 부모님께 용돈만 받아 쓰는 상황이었다. 무엇보다 진수는 지금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위기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게 문제였다. 진수야, 공시든 자격증이든 준비를 하는 건 어때? 아무리 그래도 너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 하다못해 하루 조금씩 책이라도 펴놓고 조금이라도 들여다보면 좀 낫잖아. 안 그래? 너 하루 종일 뭐 하는데? 다소 격하게 말하는 제혁이를 보자 진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아무것도 안 하긴. 게임하고 낮잠 자고 뭐 TV도 보기도 하고 그러다 출출하면 먹을 것도 쉽게 먹고 또 가끔 이렇게 친구가 사주는 고기도 먹고 하는 거지. 난 지금이 좋아. 취업은 무슨 놈의 취업.
이렇게 좋은데. 목구멍까지 욕설이 올라왔지만 재혁은 심호흡을 크게 한 뒤 다시금 차분히 말했다. 그래, 그것도 좋아. 자유롭게 시간 보내는 것도 중요해. 근데 언제까지 그럴 거냐 이거지. 너 벌써 몇 년째 즐길 거 다 즐겼잖아. 그럼 이제 준비해야지. 언제까지 용돈 탔으면서 살 순 없는 거잖아. 10년, 아니 당장 5년 뒤에 어떻게 할 건데. 부모님께도 죄송스럽잖아. 안 그래? 부모님이란 말에 진수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진짜 거짓말 하나 없이 정말 단 하나도 미안하지 않아. 왜냐하면 원래부터 내가 받았어야 하는 것들이거든. 아들이니까 당연하게 누려야 되는 것들이야. 미래? 그것도 마찬가지지. 미래가 뭐라고 그렇게 애써가면서 준비하냐고. 어차피 후일은 모르는 거 아니야? 한 5년 뒤에 내가 로또가 될지도 모르지. 만약 안 되면? 그냥 죽지 뭐. 내가 뭐 죽는 게 무서울 것 같냐? 재혁은 다시금 소주를 따라 입안에 털어넣고서 간절히 말했다. 야, 그러지 말고 정신 좀 차리자. 너 하면 또 잘하는 애잖아. 왜 자꾸 다 포기하고 도망가려고 해? 정가 같은 거 너무 얽매이지 말고. 무심코 내뱉던 재혁은 다급하게 말끝을 흐렸다. 하지만 진수는 이미 들은 듯 싸늘한 표정으로 말했다. 왜? 계속 말해봐. 고딩 때 살인죄로 깜빵 갔다 온 나쁜 새끼도 갱생할 수 있다고. 아니 뭐 어디 교회 가서 죄를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었든가. 이게 존나 웃기지 않냐? 누가 나쁜 놈이고 누가 죄를 뉘우쳐야 되는데. 나 학생 때? 나 착한 놈이었어. 수업도 열심히 듣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근데 죽은 그 새끼는? 애들 괴롭히고 말도 안 듣고 담배 피고 삥 뜯고. 그 새끼가 나쁜 놈이잖아. 너도 알지? 그게 맞는 건데 지금은 어때? 그 새끼는 죽었다고 불쌍한 피해자고, 씨발 나란 새끼는 더러운 살인마 새끼더라. 야, 이게 맞아? 재혁은 숨을 고르고는 천천히 대답했다. 미안. 내 말은 그 뜻이 아니라. 너 나쁜 애 아니지. 알아. 네 맘 잘 알지. 난 그냥 네가 알면, 날 알고 이해하면, 아니 이해하고 말고를 떠나서 딴 놈들은 몰라도 씨발 너는 그따위 소리 하면 안 되지. 나 있잖아,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되려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얌전히 살았거든. 그랬더니 그 새끼들이 날 만만하게 봤는지 존나 패더라. 돈은 또 얼마나 뜯겼는데. 근데 선생은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어. 그래놓고 막상 그 병신이 뒤지니까 뭐라는지 아냐? 내가 나쁜 놈이래. 진작 알아봤대. 평소 정서가 불안하고 반사회적 행실 어쩌고 하면서. 내가 제일 억울한 게 뭔지 알아? 내 가족도 내 편 안 들어주더라. 새아빠란 인간은 시팔 남의 자식이라고 아예 모르세고, 엄마는 겁이 나서 한마디를 못해. 그래서 난 깜빵에서 썩고 빨간 줄 그어친 채 버려졌어. 근데 내가 뭘 위해서 열심히 살까? 지금도 내 눈도 못 마주치는 새아빠란 작자 돈 실컷 쳐쓰고 나 하고픈 대로 살다가 죽는 게 최선 아니야? 재혁은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마음 같아선 어떻게든 올바른 길로 끌어주고 싶지만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다 알아. 나도 다 아는데 아직 늦지 않았어. 네가 그랬잖아. 원래 착한 애였다고. 지금이라고 다르지 않아. 그러니까 흥분 좀 가라앉히고 다시 시작하자. 착하고 성실하게 하면 다 해결될 거야. 재혁의 말에 진수는 웃었다. 허탈감이 아닌 진짜 재미있다는 듯한 그런 웃음이었다. 너 있잖아. 내가 출소하고 나서 한동안 엄청 노력했던 거 알아? 나도 어떻게든 수습하고 잘 살아보려고 엄청 했었거든? 근데 안 되더라. 취업도 안 되고 사람들도 나 피하고 집안에서도 거의 없는 사람 취급이었어. 그런 거 있지? 길바닥에 버려진 더럽고 못생긴 개새끼. 사랑도 못 받고 환영도 못 받고 그냥 쓰레기처럼 뒹구는 딱 그 꼬라지였어. 오히려 내가 착하게 살려고 할수록 더 취급이 병신 같아지더라. 아주 자살하고 싶을 만큼 지랄맞게 말이야. 진수는 손목을 걷어 선명하게 남겨진 자해 자국들을 보여주며 말을 이었다. 근데 내가 왜 안 죽고 여태 살았는지 알아? 착한 짓 때려치웠거든. 그래, 어차피 다 나쁜 놈으로 보는 거 아주 씨발 존나게 나쁜 놈이 되어보자. 세상에 나를 개새끼로 보면 까짓거 개새끼가 되자. 근데 그냥 개새끼도 아니고 존나 물어뜯는 개새끼. 그렇게 마음먹고 나니까 씨발 세상이 편해지더라. 재혁이 뭐라 말리라 했지만 진수는 위협적이게 품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야, 끼어들지 말고 끝까지 들어. 칼부림 나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진수의 품에 무엇이 있는지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재혁은 입을 다물었다. 그렇게 날 벌레 보듯 하던 새아빠라는 인간도 내가 이거 들이밀고 그러니까 그제야 좀 착해지더라. 나 무시하던 사람들도 내가 막 욕하고 위협하니까 그제야 꼬랑지 내리더라. 호구처럼 있으니까 잊어버리고 있다가 칼 들이미니까 정신 차린 거지. 아 맞다. 쟤 사람 죽인 놈이지? 수 틀리면 내 모가지에도 칼 꽂을 만한 놈이었지? 막 이러면서 그제서야 벌벌 떨기 시작하더라고. 내가 말이야 착한 놈 되려고 지랄지랄 해가면서 슬슬 기었는데 나쁜 놈이 되니까 지금은 오히려 마음도 편해지고 다 제대로 되더라고. 전부 다 해결이 되는 거야. 근데 웃기는 얘기 해줄까? 옛날에 출소하고 얼마 안 돼서는 정말 건실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이발도 멀끔하게 하고 면도도 하고 옷도 신경 쓰고 운동도 했어. 근데 사람들이 무시를 하더라. 내가 병신같이 생겨서 그랬나? 어떤 년은 내가 지 치마를 건드렸다나 어쨌대나 그러면서 사람 변태 취급하고, 뭔 할배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나한테 와서 담배 받아 피고 잔소리하고. 근데 있잖아, 내가 아예 미친놈처럼 머리도 산발에다 후드 눌러쓰고 위험한 분위기 풍기니까 다들 벌벌 떨면서 눈치 보는 게 보이더라. 씨발 그게 내 자존감을 채워줬어. 봐, 얼마 전 얘기해줄까? 요새 괜히 사람들 겁주고 놀리는 거에 푹 빠졌거든? 요새 비 자주 오잖아. 분위기 있는 봄비. 비 오는 날 느지막한 시간에 모자 눌러쓰고 비옷에 장화 신고 안주머니에는 시카를
신문지에 둘둘 말아가지고 밖에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괜히 으슥한 곳에서 분위기 잡다가 혼자 걷는 사람 있으면 슬그머니 따라가. 그럼 흘끈거리면서 발걸음 점점 빨라지다가 나중에는 거의 울면서 도망간다고. 그 꼴이 너무 웃긴 거야. 뭐 딱히 해코지는 안 하는데 그냥 겁먹고 쪼는 걸 보니까 뭔가 마음속 공허함이 채워지는 거야. 진짜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거 있지? 그동안 무시당했던 거 전부 다 보상받는 느낌? 그래, 이 병신 같은 인간들이 날 무서워하는구나. 그렇게 무시하더니만 이제야 내 자존감이 제대로 드러나구나. 재혁은 신나서 떠드는 진수를 볼수록 불안감이 몰렸다. 아직 뭔가 사고를 친 건 아니지만 지금의 진수라면 언제 어떤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 재혁은 진수의 그런 기행을 멈추고 싶었다. 적어도 단 한 번의 실형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꼴은 보고 싶지 않았다. 진수야, 너 나쁜 사람 아니잖아. 원래 착한데 그냥 억지로 나쁜 사람 되려는 거잖아. 그거 진짜 내가 제일 잘 알거든. 힘들지. 힘들고 괴로워서 그러는 거 다 이해하는데 진짜 그러지 말자. 새 출발 다시 해보는 거야. 진수는 고개를 저었다. 말했잖아. 새 출발 뭐 이런 거 없어. 난 그냥 살인자고 그건 절대 안 변해. 싸늘하게 말하는 진수를 보며 재혁은 큰 결심을 한 듯 가라앉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그만해. 진수, 너 살인자 아니잖아. 너 사람 죽인 적 없고 그냥 무고한데 감옥 간 거 뿐이잖아. 진수는 잠시간 재혁의 얼굴을 보다가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그렇지. 난 사람 안 죽였지. 사람은 네가 죽였지. 난 너 대신 감옥 들어가 준 거지. 그래서 왜?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껴? 아, 그래. 괜히 찔리니까 어떻게든 나 도우려는 거구나. 너 때문에 내 인생 조졌다고 생각하니까 밤에 잠도 안 오고 지옥 갈 것 같고 막 그래? 재혁은 눈을 감으며 오래전 일을 떠올렸다. 내가 다 책임질게. 제발 도와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진수가 재혁에게 그렇게 부탁해왔다. 어떻게든 재혁은 진수를 괴롭히던 그 아이를 혼내줘야 했고 힘들어하던 진수 생각에 조금 흥분한 바람에 과하게 힘이 들어가 버렸다. 커다란 돌에 머리를 맞고 쓰러져 많은 피를 토하던 그 아이는 얼마 가지 못하고 숨이 끊어졌다. 진수는 몹시 당황하면서도 재혁 대신 모든 것을 덮어쓰기로 했다. 고마워 재혁아. 평생 잊지 않을게. 사건 현장에서 재혁을 보내며 진수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었다. 하지만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은 재혁에게 생각 이상으로 큰 공포로 다가왔고 급기야 진수를 기피하게 만들었다. 재판 때도 실형 중에도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 마침내 형을 다 마쳤을 때도 재혁은 진수를 피했다.
다행히 시간은 제혁의 죄책감을 흐려지게 만들었지만 우연히 듣게 된 진수의 소식은 새롭게 제혁의 마음을 괴롭혔다. 살인자라는 누명을 쓰고서도 단 한 번도 제혁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던 진수였다. 그 미안함과 고마움을 견디지 못하고 용기 내어 찾아갔건만 진수의 상태는 제혁의 마음을 더욱더 어지럽혔다. 그랬기에 어떻게든 진수를 예전 모습으로, 아니 적어도 최소한의 생활은 가능하도록 만들고 싶었던 것이다. 난 약속 지켰어. 네가 버린 짓 전부 다 책임졌고 난 지금 이 상황 몹시 만족해. 근데 넌? 이제 와서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껴? 그 오랜 시간 동안 입 다물고 도망쳤으면서 이제 와서 불안해졌어? 내가 갑자기 마음 바뀌어서 다 불어버릴까봐? 그 하잘것없는 네 인생 지키고 싶다 이거지? 네가 그렇게도 한심하게 보는 내 인생이라 바뀔까봐 불안한 거네. 그거라면 안심해. 난 이 빨간 줄 말이야. 굳이 너한테 넘길 생각도 없고 널 원망할 생각도 없거든. 오히려 예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나은 느낌이야. 눈치 보고 치이고 쭈그러 있던 거 정말 지긋지긋했거든. 재혁은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다 흠칫 놀랐다. 이 모든 건 진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안심을 한 것일까? 조금 혼란스러웠지만 진수의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신 그거 하나만은 기억해도 나중에 말이야, 진짜 한참 나중에라도 내가 널 원망하잖아? 진수는 자신의 가슴을 두드리며 말했다. 고자질 하는 거로는 끝내지 않을 거야. 절대. 이거 가지고 사람들 겁주고 다니면서 느꼈거든? 난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가지고 싶은 것도 아무것도 없어. 감옥도 죽는 것도 안 무서우니까 못할 짓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아? 진수는 목소리를 낮추고 위협세를 말했다. 당장 네 눈깔에다가 칼 박아 넣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 이 말이야. 재혁이 잔뜩 긴장한 채 몸을 딱딱하게 굳히자 진수는 만족스레 웃으며 입안에 고기를 넣었다. (2014년) 제가 군복무를 할 적의 이야기입니다. 전 가평에 있는 부대에서 복무했었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일병이던 시절 후임 김일병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야, 일어나. 근무 가야지. 김일병은 불침번 근무자이자 고참인 신상병이 깨워서 일어났습니다. 또 그날은 비 내리는 소리가 유난히 시끄러웠었던 날이었습니다. 근무 시간은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가장 피곤하고 졸린 시간대입니다. 근무를 서게 될 탄약고는 언덕 쪽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근무 시간보다 일찍 일어나야 했습니다. 다들 그런 탓에 탄약고 근무를 서는 날이면 매우 짜증을 부리곤 했었습니다. 거기다 비까지 오는 날이니
그야말로 최악의 근무였습니다. 김일병은 서둘러 환복하고 단독 군장을 차고 방탄 헬멧을 쓰고는 행정반의 시건된 총기를 꺼내고 대금을 받은 뒤 보고했습니다. 당직사관님, 보고드립니다. 탄약고 근무 투입하겠습니다. 그래, 다녀와. 졸고 있다 막 잠에서 깬 당직사관은 졸음이 가시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대대 실장에게 보고를 마치고서 공포탄을 받아 검사한 뒤 탄약고로 출발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우비를 써야 하는데 김일병은 계급에서 밀리다 보니 찢어진 우비를 보급받았습니다. 그걸 쓰고 가니 비는 새고 찝찝하고 온몸은 축축해져 잠이 확 깼었다고 했었죠. 그렇게 한참을 올라서 김일병은 탄약고에 도착해 근무에 투입했습니다. 그날은 고참과 함께하는 근무였습니다. 고참은 초소 안에 들어가시고 짬이 안 되는 후임은 밖에서 감시하는 당연스러운 전개로 흘러갔습니다. 10분, 30분, 1시간.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김일병은 그저 멍하게 서서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탄약고 언덕길을 보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2시간 근무 중 1시간 20분쯤 지났을 때 김일병은 그 언덕길에서 보면 안 될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비가 흘러내리는 언덕을 무언가 꾸물꾸물거리며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철박, 슥, 철박, 슥. 웅덩이를 짚는 짙은 소리와 무엇인가 끌려오는 듯한 소리. 그렇습니다. 그건 비가 오는 언덕길을 기어오고 있었습니다. 김일병은 이때부터 온몸에 소름이 돋고 등골이 오싹해진과 동시에 제대로 된 사고가 마비됐다고 합니다. 극도의 공포와 마주치면 비명조차 지를 수 없다고들 하죠. 그는 입도 마비되어 같이 근무하던 염상병을 부를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숨 넘어갈 것 같은 목소리로 졸고 있는지 자고 있는지 초소 안에 누워있을 염산병을 불렀지만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그 소리는 더욱 크게 들려오고 기어오는 것은 언덕길 중간에 파놓은 배수로를 지나오고 있었습니다. 철박, 슥, 철박, 슥. 쉽게 들리는 물을 짚는 소리와 더불어 그것의 형체가 가까워지면서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이었습니다. 허리 아랫부분은 절단된 건지 없었고 찢어진 상의 옷까지만 끌려오고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 검은 형체가 기이한 소리를 내며 기어오는 것만으로도 졸도할 지경인데 김일병을 더 미치게 만든 건 그것의 얼굴이었습니다. 두 눈은 뻥 뚫려 눈알은 보이지 않았고 턱은 찢어져 간신히 붙어있는 채 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녀석이 말라 비떨어진 팔로 언덕을 기어오는 모습을 보니 정신이 나갈 만도 합니다. 그러다 김일병은 자신도 모르게 공포탄을 장전했고 비명을 지르며 한 발 쏜 뒤 그대로 기절했다고 합니다. 총소리를 듣고서야 잠에서 깬 염상병의 긴급보고로 거품을 물고 실신한 김일병이
대대 팀장 및 5분 대기조에게 들것에 들려서 내려왔습니다. 그 탓에 당시 졸고 있던 염상병은 진급이 누락당했습니다. 김일병은 쓰러진 이유를 대대 실장 및 대대장, 중대장, 주임원사, 탄약관에게 죄다 보고했지만 군대라는 곳이 말이죠. 귀신 봤다고 넘어가주는 동네겠습니까? 결국 군의관에게 정신 착란으로 인한 극도의 공포에 의한 발포라는 길고 얼토당토 않는 판정을 받고 나서 휴가도 잘리고 진급도 누락당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의 진상을 알게 된 것은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염상병도 전역하고 저와 김일병 모두 상병 계급장을 달고 나서야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상병님, 제가 그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응? 뭔데? 그는 공포탄을 쏘았던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검은 형체가 기어오던 것은 질척한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목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처음에 그 형체는 줘, 놔줘 라고 희미하게 들렸었는데 얼굴이 보일 정도로 가까이 오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아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말입니다. 저에게 총을 내게 쏘아줘 라고 말했습니다. 뭐? 그러니까 그 낡은 군복을 입고 기어오는 게 낮은 목소리로 총을 내게 쏴줘 라고 하더란 말입니다. 아마 그때 김일병이 본 건 6.25 전쟁 당시 폭격으로 하반신을 잃고 숨을 거둔 군인의 혼령이었을 듯합니다. 이유를 알고 나니까 마음이 착잡해졌습니다. 수십 년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기어다니며 자신을 고통에서 해방시켜줄 누군가를 찾아다니는 군인의 혼령이라. 군복무하는 도중 전쟁의 참혹함을 다시금 뼈에 새겼던 순간이었습니다.